그러면 사고 주제 상호 얽힘에 대해서 네트워킹에 아까 같이 상사를 먹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고 같이 사는 사회에서 양자, 과자 그런 쪽으로 해서 변해가고 있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인도 선생님부터 그리고 저희도 선생님은 일부에 발표하셨기 때문에 일부에 발표하셨던 이재석 박사님께서 마지막에 발표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은 10분인데 거의 구애받지 마시고 하시고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전달해 주시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을 재학 중인 김승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논문은 아세안 중심성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제 제목이자 주제이고 주제로 이제 남중국해 분쟁 대응. 여기서 이제 축약이 된 것은 이제 아세안의 분쟁 대응 과정에서 이제 탐색할 수 있었던 역할과 성과 그리고 한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런 이제 근거들을 바탕으로 향후에 이제 국제 질서에서 아세안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중심성을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가 또는 이제 더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전제로 해결해야 됐던 본 내용은 사실 제가 석사 논문 이제 제출 이후로 지난 2년 동안 원죄의식을 느끼면서 이제 계속 고민했던 부분들을 다시 정리하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제가 담고 싶었던 내용을 추가로 삽입하여 이제 그걸 근거로 하려고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라던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미숙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양해를 구합니다. 목차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론, 이용적 검토, 그리고 이제 제가 분석을 시도했던 그런 주제에서 필요한 도구를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미국 간의 패권 경쟁을 바탕으로 분석을 시도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도출된 아세안의 이제 대응 정치라든가 역할, 성과에 대한 부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한계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근거들을 종합하여 아세안의 중심성이 과연 앞으로도 관계에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과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리 전제를 드려야 될 점은 여기서 지속가능성이라는 표현은 사실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냐 하다의 문제를 제가 이제 여기서 결론을 내려고 이 표현을 쓴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까지 많은 이제 한계라든가 그런 이제 직면해 있는 문제들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문제의식에서 논문 준비했기 때문에 결론에 가더라도 아마 이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명확한 답을 여러분께 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매우 심플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아세안이 갖고 있었던 기능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질서에서의 역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론이 제기되고 기타론이 제기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국제 질서를 이제 주도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그 사이에서 아세안이 과연 어떻게 성장을 해왔고 발전을 해왔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이 두드러지는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종합하고 또 이제 그를 통해서 연구 환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정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담고 있습니다. 이론적 검토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모두 이제 알고 계시고 이게 그건 단지 그런 이제 시각을 통해서 아세안 중심성을 바라본 것이기 때문에 뭐 용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낯설 수 있어도 전반적인 개념은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신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 여기서 제도적 자유주의까지 포함이 되고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자주의나 기능주의적인 부분들도 이제 부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성주의에서는 이제 규범이라는 하나의 개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세안이 어떻게 그런 규범들을 이제 성장시켜 왔고 또 어떻게 적용을 시켜 왔는가 그리고 그 규범이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질서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구성주의자들이 이제 보통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네, 패권 경쟁은 여러분 아까 전에 남중국해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이제 그런 이제 세부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은 사실 상투적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중국의 전략이라던가 미국의 전략이라던가 아니면 뭐 인식이라던가 또 거기서 발현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이 내용을 통해서 사실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 안보 영역, 경제 영역 그리고 기술이라던가 여러 가지 요소들에서 충돌하고 대립하는 양상이 나타나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에 질서의 이제 문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좀 더 광역적으로는 이제 범세계적인 부분에서 질서를 놓고 이 두 국가가 어떻게 부딪히는가, 어떻게 주장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질서라는 표현을 쓴 것은 향후에 이제 아세안 중심성의 지속 가능성을 이제 설명하고 그런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데 있어서 이 질서라는 국제 질서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제가 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한국 여인은 이 부분도 역시 여러분들께서 모두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분쟁, 아세안의 남중국해 분쟁 배경을 보면은 이제 비공식적인 메커니즘, 물론 그 이전에는 이제 국가 간, 중국과 베트남, 중국과 필리핀 이런 식으로 국가 단위에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 아세안으로 이제 전환이 된 이후에는 비공식적 메커니즘부터 공식적 메커니즘까지 굉장히 다양하면서 시계열적인 그런 과정들을 밟아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아세안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질서를 이제 주도할 수 있을 만한 과자주의적인 그런 이제 프레임워크를 설정할 수 있었고 또 그런 형태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결과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지역법이라든가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세안의 이제 뚜렷한 성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양자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아세안이 다자주의적인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결과물은 이제 이 분쟁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패권국들을 상대로 양자주의적인 관계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이제 남중국해 분쟁이 국제화되는 과정에서 다자주의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다자주의적 프레임워크가 자리를 잡고 이 과정 속에서 강대국들은 이 다자주의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아세안과의 관계를 개선을 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숙제에 직면을 합니다. 그런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BOC라고 불리는 남중국해 행동지침서원과 COC라고 불리는 행동명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다자주의에 대해 관심이 있고 연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아마 유익한 내용을 제가 이제 보고 여기 싹입했습니다. 남중국해 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세안의 역할과 성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맞추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위자가 기존의 개별 국가에서 아세안 단위로 전환이 되었다는 점. 이 부분은 이제 개별 국가의 분쟁 관리에서 열세에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이제 핵심 강서국들이 중국과 직접적으로 이제 마찰을 이제 경험하거나 아니면 관계를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 많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력의 차이에서 많이 기인을 한 것인데 그것을 아세안이 이제 하나의 이제 덩어리, 하나의 이제 좀 더 이제 규합된 이제 형태로 전환이 되면서 회원국 간에 이제 조금 더 신뢰를 상승시킬 수 있었고 결속을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세안이라는 하나의 이제 규합된 이제 그 형태로 전환이 되면서 좀 더 협상력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다자주의적 지역 질서를 주도했다는 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동아시아 정상회의라든가 아세안 지역포럼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확대 국방장관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런 요소들이 갖고 있는 이런 이제 주도를 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이제 그런 설명력을 갖고 있는 근거들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 실제 구체적인 플랫폼을 제공했다는 점과 안보 영역이 경제 영역, 최근에 RCEP라든가 미국이 주도했던 TPP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아세안 회원국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세안이 가지고 있는 아세안만의 특징, 아세안 방식에 기인한 의사결정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런 힘의 논리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아세안의 이제 부가적인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세안의 다자주의적 지역 질서 주도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아세안 중심성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이건 규범에 대한 부분, 앞에 내용에 이제 어느 정도 중첩이 되는 부분인데, 아세안이 이제 고유의 이제 그런 규범, 그러니까 고유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웨스트팔레 조약에서 기인한 그런 이제 요소들과 자신들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공동체 문화에서 이제 기인한 그런 규범들을 서로 결합시키고 이걸 발전시키면서 아세안은 자신들만의 이제 아세안 방식이라는 이제 하나의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단지 아세안의 내부적인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다자주의를 주도했을 때 미국과 중국, 그 외의 지역 강대국들이 여기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발생시키고 그를 수용시키고 또 그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아세안의 균형자 역할까지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 규범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볼 수 있고 이것이 아세안의 대표적인 역할로 우리가 이제 개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나왔던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면은 제가 이런 이제 문장들을 구성될 수 있고요. 지속 가능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표님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여기서는 지속이 가능하다 안 하다라는 이렇게 옳고그름의 문제는 아니면 뭐 이분법적인 문제로 접근하려는 시도는 아닙니다. 단지 이런 지속 가능성이 이전까지 그러니까 메시지는 담고 있었습니다. 기존 연구에서도 보면 앞으로 아세안은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또는 어떤 환경에서 아세안은 조금 더 실패하나 아니면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는 있었습니다. 다만 지속 가능성이라는 표현이라던가 아니면 이걸 좀 더 구체화시켜서 설명하려는 시도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호기심을 느껴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할 때 이제 제가 이 연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학자분의 말을 그 논문에 이제 그 기입한 문장을 이제 제가 좀 인상 깊게 봤었는데 이 지역기구, 지역협력체는 변화하지 않으면 여기서 변화는 발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는데 변화하지 않으면 그것은 존재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은 과연 어떤 이제 과거의 행보들을 이제 이어왔을까 고민해보니 비록 많은 한계와 많은 문제점에 직면해 있지만 이 현대사의 주요 변곡점, 설립 이후의 일부 정체기를 제외하고 주요 변곡점에서 아세안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가치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속 가능성은 아세안이 앞으로 더 나은 모습의 그런 이제 지역 협력체로서 이제 계속해서 이 중심자의 역할이라든가 균형이라든가 또는 운전자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이제 메커니즘을 계속해서 주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호기심으로 본 질문을 이제 스스로 이제 질문을 던져봤고요. 그리고 아세안이 이제 생산한 여러 가지 지역적 프레임워크가 사실 지금 아까 앞서 남중국해에서 미중 간의 중미 간의 패권 경쟁을 얘기하면서 저는 질서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보면 아세안이 설립을 하고 아세안 형성에 나왔던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를 위협할 만한 다자주의적 메커니즘이 계속해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RCEP를 아세안의 10개국을 포함시키면서 이들이 주도국인 것으로 설명했지만 사실 중국이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상하이 협력기구는 이제 안보 경제 분야에서 이제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제 지금은 탈퇴한 상태지만 이제 TPP, 그 12TPP죠. 이 부분에 대한 복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쿼드 논의까지 쿼드가 실질적으로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앞으로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그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아세안은 어떤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하고 자신들의 이제 그런 가치를 발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문제입니다. 저는 이 지속 가능성을 보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좀 호기심을 갖고 좀 궁금증을 가졌더니 패권적 국제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심도 있게 좀 스스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앞에 나왔던 중국적 질서라든가 뭐 미국적 질서라든가 그 외에도 여러 내용들이 포함된 내용이 서로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 9.11 테러 이후, 9.11 테러 전후에서 미국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질서 주도에 대해 많은 비판론이나 많은 이제 고민들이 학계에서나 이제 여론에서도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패권적 국제 질서가 유익한 것인가, 그리고 또 이것은 유해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것이 얼마만큼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그런 딜레마들이 미국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그 외에 이제 비주류 국가들, 그러니까 특히 이 패권 경쟁에서 연루되어 있는 많은 국가들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세안은 내부적인 문제들을 이제 정리하고 그걸 좀 더 개선시키면서 발전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이제 그런 국제 관계에서 이런 질서의 한 부분으로서 이런 국제 질서가 앞으로 변화하는 또는 이제 새로운 국제 질서가 등장하는 과정에서 아세안은 그 생명력을 이제 보장받거나 보장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국제 질서에 관심을 가졌고 이제 아이켄베리와 아차리아라는 두 학자에 대해서 좀 연구를 몇 편 이제 참고를 하고 그 내용들을 이제 스스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패권적 국제 질서를 논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지금 자유주의적 패권 질서를 오히려 폐기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니어쉐이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된 출판된 책을 보면 이런 자유주의적 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비판을 제기하는데 사실 그 문제는 지금의 맥락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이켄베리와 아차리아 두 명의 이제 주장을 이렇게 참고를 했고요. 아이켄베리는 미국의 세태론, 미국 질서에, 그러니까 미국의 세태론이 아니라 미국의 질서의 세태론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더 강력한 처방을 내려야 되고 이런 다자주의에 대한 존중은 하지만 결국엔 그건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신경을 쓰고 있고 오히려 중국을 미국적 질서에 편입시켜야 된다는 이제 주장을 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빅터차가 2007년에 기고한 폴러피스에 이제 기고한 내용도 그와 같은 맥락인데 그와 반대로 아차리아는 이제 멀티플렉스 월드 오더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중 세계 질서를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이런 주도적인 패권적인 그런 국제 질서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그 지역의 특색에 맞고 그 지역의 그런 색깔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다자주의적인 형태. 그러니까 두 학자로도 다자주의는 인정하고 다자주의에 대해서는 적극 장려하지만 결국엔 주도하는 세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 그리고 비주류 국가나 약소 국가의 이제 그런 역할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또 여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느냐의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패권적 국제 질서의 회의와 비판론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이켄베리보다는 이제 아차리아의 이제 주장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봤고요. 아이켄베리는 지금 이런 주장입니다. 이제 질서 흉터 이후에 이제 유정 상태가 이제 도래할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과 함께 미국이 대외 정책을 건네야 되고 그 패권적 이제 그런 주도 질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주장이고. 아차리아는 이에 대해서 다국체제가 과거의 무정부적 성격을 갖고 있는 다국체제와 지금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특히나 해이자가 그때에 비해서 다채로워졌고 더 이제 증가를 했고 그리고 이제 국가 간의 네트워킹, 그러니까 국가 간의 상호관계가 예전보다 더 많이 그 밀도도 높아졌고 더 활발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이켄베리가 주장했던 무정부 상태로 도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반박을 논리로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약소국, 여기서 이제 아세안을 포함한 그런 이제 지역주의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그 지역을 이제 좀 더 지역의 색깔을 살릴 수 있고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방식에 대해서 아차리아는 이제 앞에 그런 근거들에 대한 반론으로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 이런 반론의 이제 근거로서 아세안이 사실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한 결론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환경적인 패권적 주도 질서가 과연 쇠퇴하고 난 뒤에 새로운 국제 질서에서 아세안이 어떤 역할을 하거나 얼마만큼 발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고 이 통합에 대한 문제는 사실 좀 많이 상투적인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뭐 공동성명 무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좀 이제 산발적으로 많이 일어났고 이것은 늘 아세안의 발전에 발목을 잡는 그런 요소들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늘 문제의식을 갖고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을 후순위로 뺐던 것이고요. 최근에 2019년에 이제 여기 4번에 나오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발전 AOIP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여기서도 제가 이제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이제 인도태평양에 대한 바로 치고 통일된 또는 단합된 이런 관점이라고 이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통합이 사실 이 통합의 문제가 지금의 아세안의 많은 문제들을 파생시킨 것이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접근을 통해 가지고 이 AOIP라던가 이렇게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수정과 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노력에서 출발을 하여 이제 향후에 뭐 물론 국제 질서가 얼마큼 국제 질서가 변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또 변화로 얼마나 변할 수 있느냐에 대한 딜레마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은 지금의 패권 경쟁까지 이르는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봤을 때 앞으로 향후에 이제 도래할 수 있는 미래의 그런 국제 질서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비를 위한 그런 전략이라든가 그런 이제 태도가 내재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하고 이렇게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결론입니다. 아세안 중심성은 여전히 많은 논쟁의 대상이고 많은 한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가 만약에 그런 냉소적인 비판에 지나치게 매혹이 되면 사실 큰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잠시 내려두고 이제 이런 담론을 제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본 연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적인 통합 문제도 지금도 아세안은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보는 것이 그 지역 협력이라든가 다자주의,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연구를 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좋은 사례나 아니면 좋은 연구 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연구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샤오징 차오의 중국의 에이펙 협력과 함께 대해서. 저는 정치학과 샤오징차오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중국과 에이펙 협력과 한계입니다. 총
1989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에 선임했고 1991년 중국이 가입해서 현재까지 21개국에 가입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에서 가장 큰 지역협력체로 자리를 잡고 에이펙5은 1990년대 중국의 외교 정책에서 조용한 전환점이 되었음을 보여줬습니다. 에이펙은 경제협력체이면서 정치 외교의 협력을 추구합니다. 이런 배경에서는 저는 중국과 에이펙 상호 관계적 중국 문제점과 대책을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에이펙 참가 의미는 국내적 차원과 우회적 차원 두 가지로 알아보면 국내적 차원에서 1949년 11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한 이후 머그도는 상업주의 국가 체제를 수립하였고 소련과 같은 상업주의 국가들과 외교 관계 유지하고 당시 중국은 이대 얼굴의 차이로 서방 자본주의 국가를 포함한 비공산권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에 대해서는 서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문화 대革命으로 중국의 정치, 사회, 경제, 교육은 쇠퇴하였습니다. 동시혁명 시대에 동시혁명 시대에 중국 지도자들은 경제 건설에 중심을 두고 개혁 개방 정책을 체계했습니다. 또한 1991년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통하여 경제 건설 가속화를 위해 내정으로 국제적 긴장 사태가 정치적으로 완화하는 추세와 국가 간의 자유시장 경제가 활발해지면서 무역등 투자 자유화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유럽에서 1967년 유럽 공동체 정서를 통하여 지역 경제 협력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 경제 지배력 강화 위해 아태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이 필요했고 일본의 규모 막강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아태 지역에서 경제적 위상을 확대하려 했습니다. 또한 아세안은 무역 보호주의에 대한 우려로 아세안 국가의 이익을 위해 미국, 중국, 일본 등 포괄적인 범위 즉 아태 지역에서 경제협력 촉진이 필요성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세계화와 더불어 지역협력의 중요성을 강조들고 시작하는 시기였습니다. 중국의 에이펙 가입 이후 경제적, 정치적 방면에서 선후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에이펙의 중국에 미친 영향을 보면 중국의 에이펙 가입 초기는 미국과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였고 아세안 등 중국 주변 국가는 경제 구조, 노동력, 생산 수준에서 중국과 유사성이 많고 중국 경제의 발전과 실력 증대가 경제적 이익에 타격을 주고 경제 본전으로 모진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위협론 전략은 중국의 대외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은 대외 경제 발전 촉진하기 위해 에이펙에 가입하여 에이펙을 통해 세계 각국의 중국 경제 발전의 전략과 목표를 전달하고 중국의 각 국가와의 경제 무역 협력 적극적으로 추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발전과 안보 안전을 위해 역할을 할 의미가 있었음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이펙은 무역 투자 자유화와 평화는 중국의 대외 개방 전략과 시장 경제 건설을 효과적으로 추진시켰고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투자 환경과 교역 환경에 개선시켜 중국의 대외 경제 무역 발전에 좋은 여건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단계별 목적과 경제 발전 상황에 따라 무색 개혁과 비관세 개혁 정치를 취했고 중국 시장을 개방해 세계 경제의 발전 궤도에 진입해 세계 경제 흐름에 합력했습니다. 정치적 영향으로 중국은 에이펙을 통해 아시아
해변 지역에서 정치적 지위와 발록권을 높였습니다. 1993년부터 에펙이 매년 다른 에펙 회원국에서 지도자 미국시회 개최하고 2001년 중국 상해 개최하고 2014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 시장에서 중국의 주요한 정치 경제적 지위를 증명하고 에펙의 영자 대회는 중국의 다른 나라들과 정치 문제, 경제 협력, 문제 해결을 위한 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회원국들이 안전을 보장하고 회원들 간의 이해를 증대시키며 분쟁과 마찰을 해소하는 역할을 있습니다. 중국의 에펙의 경제적 위치 인하를 보면 중국은 세계 최대의 개발도상국으로 인구가 많고 소비 잠재력을 갖춘 초대 형식점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 수출의 60%를 차지합니다. 중국의 유치한 대외 직접 투자도 대부분 동아시아 국가나 지역에 몰려있고 중국의 참여는 동아시아 지역과 중국, 한국, 일본 자유무역지대 등 비전 지역 경제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 방향은 중국은 도덕적이고 비도덕적인 정책을 표방하며 자국 내적 간섭 외교 정책에 반대하며 자신의 의지를 결코 다른 나라에 가려하지 않고 있으며 195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중국은 외양간을 평가절하하지 않기로 약속함으로써 책임 있는 대국의 면모를 에펙 회원국가 전 세계 국가들에게 보여줬고 중국의 정치적 위선은 종합적인 무력이 높아지면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대국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합니다. 아시아 대표형 경제협력 중 가장 큰 지역협력체지만 아직 문제가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기술협력 촉진 과정에서 각 회원국의 경제 발전 수준, 정치제도, 사회 문화 연구사 이하여 시장 감시 시스템, 금융 질서, 인적 차후 개발 등의 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상대적 차이가 있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이해상충이 발생했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 과정에서 에펙의 21개 회원국들은 여부가 매우 다양하여 경제 수준이 높은 나라는 무역 자유화를 낮은 나라는 경제 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성공하는 이해 초월을 승립니다. 이는 에펙 경제 기술 협력 촉진 악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제도적 문제도 있습니다. 에펙은 국가 간 자유무역 협정과 관련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 협력체로 비구속성의 조직을 가진 포럼 형태의 지역 경제 협력체입니다. 에펙 회원국들은 기대와 요구가 매우 다양하므로 회원국들은 상대적으로 어렵고 민감한 인재를 일단 피하고 상황이 호전되었을 때 다시 토론하는 방식 선호합니다. 에펙 증서회에서 책임한 합의가 구속력을 가지 않기 때문에 각 회원국들은 그 시행 시기를 자국의 경제 발전 정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어 회원국의 개발 계획대로 시행하는 과정에서相互 이행 정도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또한 회원국들이 경제 협력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협력을 중단하고 에펙에서 탈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은 에펙의 당면한 경제와 제도 문제에 대한 방안으로 중국 경제 분야에서 경제 기술 협력을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중국은 에펙 개발도상국이 하나로 각 분야에서 역량 강화에 정부의 감독 수준이고 인적 차원 개발 정보 공유 분야에서 역량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위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EU명 넵타와는 달리 에펙에서의 경제 협력은 시장이 아니라 국제 조직
무제 조직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어 일팩 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정과 민간 부문을 활용합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 다국적 가입과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민간 부문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 민간 부문에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 기술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시장의 수요 변화에 적응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중국은 제도 분야에서 평행평가 시스템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평가 구조와 평가 지표 체제를 개선하고 평가 지표를 만들어 이펙 학교국의 개별 이해 상황과 정책과 공동 평가를 평가하여 정기 학교회에 정보 제출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중국은 한국 이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곳이며 이펙 역내 무역 투자 자유화며 완활화 경제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국의 경제 성장을 도모할 정도적 이펙 정책을 통해 촉진된 중국의 경제 성장을 중국의 경제 무제적 이상 제고할 것입니다. 아직 지식을 좀 부족하니까 또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에이펙에 있어서 에이펙이 중국에 미치는 중국이 에이펙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했고, 그리고 또 중국과 에이펙 발전을 위해서 경제 분야와 제도 분야에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제시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발표를 바로 이어가지고 저는 소상 과정에서 한유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세안 통합학의 영예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아세안은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한 지역 협력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불안한 문제가 많습니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종교, 민족, 가치, 정치제도 다양하고 차별성도 그렇습니다. 아세안은 이 지역의 가장 큰 지역 조직으로 불안한 상호 부심과 역사적 영향이 오래 지속되고 있으며 자신 안 전널 과거하는 전세 안에서 그들은 서로 대한 유전이 매우 적습니다. 시기, 의심, 불안감 등 가동 도심 현상을 항상 존재합니다. 아세안 통합 내부 당면 문제는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제 분야. 아세안 공항군은 모두 개발도상국으로 경제 발전 수준이 차이가 크고 경제 고성사 고초 유효할 이 정도리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정치 분야. 아세안은 정치과 의사 조정을 이뤄서 비공식적이고 비강제적인 과정이 가지고 있으며 구성력을 가진 국가적 권력으로 우수하는 것을 무관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일부가 주권 연구하여 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노선한 지역 정의를 조성하여 아세안 국가들 사이 이론된 협의를 순조롭게 실행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분야. 아세안 공항군의 부심과 불일치가 있습니다. 국가 내에 많은 영토 변정이 해결되지 않고 동남아 국가들은 서로 다른 문화의 영향을 깊이 받는 데 말라이 문화, 요가 문화, 기독교 문화 및 이슬람 문화를 포함합니다. 이런 종교 문화 차이를 공항군은 신파 아시안 국가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가도가 항상 일치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행동 방식이 정권 제재에서 큰 차이를 초래합니다. 또 국가별로 정치적 내부적 문제도 많습니다. 다음에 아세안 통합 내부적 한계 요인 분석입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요인. 아세안 파상 과정을 보면 아세안 초국가 체제가 아직 세워지지 않습니다. 계속 아세안은 비메커니즘화를 강조합니다. 아세안 방식은 아세안 서유 조직과 의사 경쟁 방식으로 내정 불확실성과 비공식 협의를 통한 세도납의 원칙을 결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제 기술 협의
감시하는 역할밖에 없습니다. 대외적으로 상호종자는 비아세안 호황국과 상호를 정리할 관리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사무국 설치가 매우 낮아하고 기구 기능이 적되어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세안 의회는 아세안 정식기구가 아니어서 입법 가수지 못합니다. 아세안도 어떤 사법 제도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 다수 구간은 다수 구간의 구정지, 보안 도로 정지 부패가 심각한 문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요인입니다. 이유와 비교하면 2020년 아세안 내국 교역은 23%에 불과합니다. 아세안 각 회원국 간 경제 격차가 비교적 큽니다.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 농업 국가가 많고 국내산 비판이 제약하고 인프라가 나후돼 조작 환경 열악하며 수출산품 부족가 달려갑니다. 과도한 통합 개방도가 자국 경제도 이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국내 중심으로 국외 중심 이동할 것입니다. 후원국들의 경제 수준 차이가 계속 해양 자원 발달과 대륙 경제관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여상 요인. 아세안 국가 중 현재 많은 나라 영토 기록의 소수 시민자들이 세력원에 따라 노파입니다. 1511년에 소방 동남아를 침략하고 동남아 시민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화장 과정에서 시민지 해처자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고 현지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역사 문화, 민족 종교 등传统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거절 세력을 나누었습니다. 행보로 동남아국가 간 경계를 정하고 심지 동남아국가 통치자들에게도 영토 경계 과정을 위한 계약을 강요합니다. 지금까지 아세안 회원국의 영토 분쟁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안보 요인. 지역 전체적으로는 정치 안보 협력이 적고 지역 내 양자간 안보 협력이 비교적 많으며 많은 나라가 여외대회와가 양자 협의를 통해 안전 보장을 추구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역 다수 국가 내부 안보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또 마지막은 사회적 요인입니다. 회원국의 종교, 문화, 인종, 민족, 정치제도 다양화로 아세안 전체 일치성이 농축적혔습니다. 이러한 일치성은 전체 지역 가치 분화와 신분적 파열 전례하여 회원국 간의 통일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게 합니다. 정치제도가 같은 나라도 종교, 인종, 민족 등의 사이에서 비롯됩니다. 결론은 아세안 발전 보면 한계 요인 많습니다. 사실 아세안은 통일성 부족한다는 것 자체가 흠입니다.
이 결단으로 아세안은 내부 결속력이 떨어지고 내부적으로 흉흉한 종교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은 종교 문화, 정치, 경제 제도, 경제 발전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중대한 차별성 가진 나라를 무역화학 원칙별을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아세안 보안국 사이의 역사가 낙인 가정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모순과 불일치가 간간히 드러나고 크게 큰 불이익이 가기 때문입니다. 논쟁과冲突는 아세안 원칙력을 약화하고 성장합니다. 동남아 지역과 관계는复杂하지만 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미 관계 발전 변화가 이 지역 국제 관계에 주도하겠습니다. 다른 강대국과 아세안 관계는 모두 중미 관계에 영향을 받아 중미 관계 발전에 최고될 것입니다. 아세안 국가들이 제한적으로 잔나적 외지 때문에 완전히 독립할 수 없습니다. 함께 요인의 분석을 쭉 하셨는데 거꾸로 역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현재 아세안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 경제, 역사, 안보,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이질성을 극복하면서 어떤 공동 번영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는 어떤 그 강대국들의 어떤 채권 전쟁이라든지 세계 압력에 극복해서 나가는 길이 지금 현재 이런 그 한계를 내놓은 거에 대한 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 한번 해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윤석 선생님의 오늘 제가 발표할 발표는 사실 이제 앞에서 너무 훌륭한 분들을 쓰셔가지고 제 그림은 부족해 보이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먼저 하고 발표를 시작합니다. 발표 내용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논문은 이제 동일하게 이번에 페이퍼는 이 불안과 국제 관계라는 어떤 관계에 집중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 부제로는 이제 현실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존에 대한 욕구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망 아니무스 도미난트라는 모겐수가 제시해드린 내용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걸 좀 관계 중심적으로 한번 재고쳐내보는 어떤 시간을 가져보자 이런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주관되었습니다. 먼저 그 연구 질문은 이제 크게 이렇습니다. 지금 현실주의 이론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대표적으로 신현실주의. 이 신현실주의는 이제 왈츠에 의해서 제기가 되고 이렇게 지금 왈트라는 것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학자들이 나타나면서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패권 안정론은 이제 뭐 길픈이나 그리고 오르간스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제시가 되어 왔는데 사실 이 두 개의 이론에는 하나의 어떤 약간 모순이 존재합니다. 그 신현실주의 같은 경우는 힘의 세력분열이라고 합니다. 이 현상을 평화의 어떤 수단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무너지면 전쟁이 일어나고 국제 정치에서도 아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균형을 꼭 유지해야 된다. 그 균형은 절대 껍치기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반면에 패권 안정 이론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위계다. 이게 중심 일거치기를 유지를 해야 이 평화가 유지되고 반대로 이 위계가 약하면 전쟁이 난다. 그래서 이 두 이론은 사실은 평화라는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가 여기에 착안해서 연구 질문을 이제 제시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거 찾아보지 않아.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한번 개선해 본다면 뭐가 좋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 질문과 이어지는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연구 주제는 이제 균형과 위계라는 어떤 두 가지 개념에서 나타나는 이런 긴장 상태. 어떤 것이 지금 평화의 조건인지 모르면 이 두 개념이 지금 말이 안 돼요. 서로가 이제 모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개념적인 조작을 보자라는 것이고, 우선 저는 이 균형과 위계 사이 얘기를 하는 긴장의 원인을 어떤 개체 중심적 관점이라고 봤습니다. 뒤에 아마 이게 나올 텐데요. 나오네요. 그래서 우선은 이 긴장의 원인이 뭐냐?
사실 두 이론은 기본적으로 취향하는 가치도 좀 다릅니다. 신현실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생존을 권력에 의존하죠. 국가는 생존에 대한 욕구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권력은 수단이다라고 왈츠가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패권안정이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그럼 이제 패권안정이론은 이걸 막 대놓고 뭔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권력을 있어야 되고 확장해야 되고 그 결과 위계를 지켜야 되고 라는 논리를 기본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그래서 두 이론의 어떤 논리 구조를 이렇게 보면 두 이론 다 무정부 상태에 대해서는 긍정하면서 국가가 가진 욕구를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신의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생존에 대한 욕구, 패권안정이론은 아니다, 권력에 대한 욕구.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신의주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가의 호전성이 표착된 상태, 균형을 제시해서 평화의 조건을 불러주고, 패권안정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무정부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유사정부 상태, 그 위계를 이제 만들어서 유사한 정부 상태와 유사한 것을 만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이 전체적인 글을 통해서 이 무정부 상태라는 것을 이대로 두고 거기에다가 이 두 개의 욕구를 합칠 수 있는 불안을 제시해서 그 결과물을 관계라는 것으로 바꿔보자 라는 식으로 한번 이렇게 논리를 새롭게 좀 재편성해보는 그런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부족한 말을 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뭐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그래서 이 두 개념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긴장 상태를 어떻게 좀 봐야 될 것이냐. 저는 이것의 이제 근본적인 원인으로 이 두 이론이 가지고 있는 단일 국가가 그리고 권력을 어떤 소유하는 것으로 보여하는 어떤 그런 접근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한번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현실주의, 왈츠의 신현실주의 이론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하죠. 권력은 영향의 분포에 관한 것이다. 균형은 영향의 분포에 관한 것이다. 국가가 어떤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어떤 영향이 균등하게 분포되는 상태를 균형이라고 하고, 그것이 평화에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권력의 수단이다 하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 위계를 중시하는 이론을 예를 들어서 길핀의 이론을 예를 들면, 길핀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패권이 붕괴하는 이유는 답답합니다. 패권은 계속해서 확장을 지향하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자원이 고갈돼서 이 자원으로 끌어낼 수 있는 어떤 이익의 한계가 오게 되면 붕괴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이론이 지금 가정하고 있는 것은 권력을 뭔가 국가의 귀속으로 좀 이상 일부에 있는 뭐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균형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균형이라는 것은 왈츠의 언어를 잘 해석해 보면 권력을 균등하게 소유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반대로 이제 위계 이론들은 이 권력을 불균등하게 보유한 상태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유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가 긴장이 일어난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아닐 수도 있다. 균형과 위계는 또 이야기하면 관계의 하나의 형태에 보면 이것을 어떤 귀속되는 논리라고 설명을 하려고 하니 긴장이라는 것이다. 하고 이제 제시를 하면서 그 대안으로 관계를 그릇으로 한번 들어보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 뭐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내용도 실제로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봅니다만. 그래서 이제 제 개념을 하면 관계는 어떤 균형과 위계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이 권력은 다시 말해서 이 어떤 권력 추산의 결과물인데 그 권력은 그 전에 어딘가 있다. 우리가 이제 행동을 통해서 권력을 추사하게 되고 권력을 소유하게 하는 게 아니고 발휘하는 것이고, 그다음 그 관계가 결과물이고, 그다음 균형과 위계는 어떤 소유되는 영향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것이 추사된 어떤 결과의 일종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한번 재해석을 해보았고요. 이 관계를 수립하는 조건은 반복이라는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포톤이 일상성의 어떤 해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실 관계가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적인 실천을 위한 이런 것을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거래를 한다고 그런 것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것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노이즈가 나타나는 것이 이 반복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보면 불안이 온다라는 것이죠. 뭐 사실 이 불안이라는 것은 만연한 감정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만연한 상태. 아마 여기 마음속에 불안이 하나씩 다 있으실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원인을 알 수 없죠. 누구나 불안합니다. 누구나 불안하고. 예를 들어서 길을 걸어가다가 굉장히 민감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갑자기 공격을 당하는 거지. 좀 물리적 방법이 불안이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지금 여기 계시는 사람들이 서로를 보면서 저 사람이 나랑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존재가 지금 불안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안이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차원의 방법과 존재론적 차원의 방법을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불안은 결과적으로 어디서 오느냐? 무정부성에서 오는 겁니다. 이제 홉스를 사실 우리가 이제 기존하는 무정부성, 폭력의 독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지만 이 윌리엄스나 마이클스, 미카엘리스 같은 이런 사람들은 홉스를 좀 다르게 했습니다. 물론 무정부성의 폭력을 유발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무정부성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 행위자들은 전부 사고방식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조율하지 못하면 폭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이라는 개념을 홉스의 어떤 논리에 새롭게 끼워넣어서 이 차이는 어떻게 해서 무슨 방법을 써서 사실 다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차이를 없애버리면 너와 나가 없어지고 내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차이는 항상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불안하다. 그래서 사실 그 국내 정치는 리바이언이 존재함으로써 이 차이를 조율해줬다. 판관이라든지 법적으로 조율해준다든지 제도적으로 조율해준다든지 도덕적으로 조율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국제 정치는 그게 없기 때문에 차이가 많아요. 따라서 불안하다. 따라서 불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국가는 이 불안의 해소를 위해서 어떤 반복을 통해 관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반복을 하면 익숙하죠. 익숙한 걸 하면 덜 불안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관계의 특정한 타입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개념을 제시합니다. 우선 관계를 만드는 것은 일반적인 기량입니다. 적이든 친구든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동맹은 친구고 전쟁은 적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관계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일반적인 기량인데 어떤 식의 관계를 만드는가. 첫 번째가 외부에 있는 어떤 적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적이 있다고 만든 다음에 이 사람을 제압한다. 이 국가에. 적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적을 인위적으로 만든다. 적이 어디 있는지 알면 덜 불안한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을 제압하면 최상의 상태입니다. 적을 제압해야 두 번째 상태는 그 적을 제압하려다 실패한 경우에 최소한 균형을 맺어서 나의 안보를 제한적이나마 보장합니다. 불안 속에 어떤 안정이죠. 균형을 취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이제 만약에 적을 제압해서 이 사람이 저에게 어떤 피집의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위계적 관계가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과 나의 차이는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한테 계속해서 또 위계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에게 상급적이지. 그래서 어떤 동의를 통한 위계를 하든지 혹은 말을 안 들으면 좀 가서 좀 이렇게 두들겨가지고 강압적으로 다시 위계를 제하게 하든지 어떤 방법을 취하게 되고 또 이제 궁극적으로 이 차이를 없애보려고 계속 동시라 시도를 합니다. 물론 그건 실패합니다. 실패하겠지만 다시 동작 시도를 하게 되고 그다음 이 과정이 한 바퀴 돌고 나면 다시 또 그래도 불안한 겁니다. 친구가 여기 있고 적도 있고 뭐 다 하긴 했는데 또 어딘가에 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갑자기 무슨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국가는 계속해서 무한히 관계를 추구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제 제우스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논리 구조를 그렇게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 논리 구조는 이렇습니다. 국제 정치는 무정부 상태고 이것은 오해가 만연하다. 차이가 만연하다. 그래서 불안하다. 불안하니까 관계를 추구한다. 생존이나 어떤 파워, 권력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국가의 어떤 경향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이 전체의 절반은 이제 사례과 있는데 제가 여기서는 뭐 그렇게 크게 어떤 분석적인 차원으로 접근하지 않았고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특정한 형태의 관계들이 실제로 관찰되는지를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원의를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글 속에서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저는 사실 이걸 통해서 제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또 관계 중심적 접근의 기틀을 만들어주고 실험적인 접근 신현실주의의 어떤 생존, 패권주의에서도 걸려 이것을 이제 생존은 어떤 균형으로 갖고 그다음에 권력을 하고 위계질서를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매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관계 속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한다. 거기에 대해서 반복을 차원에서
어떤 차이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그 가상적이라든지 그 생존의 것 아니면 그 가상력을 제압한다든지 하나들과 같이 공존한다든지 이런 관계에서 봤을 때 안정감을 하면은 그런 쪽에 이제 그래서 논문을 쓰신 것 같은데 잘 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까지 발표를 다 하셨는데 제가 해보니까 파일이 1000원대가 영 안 되겠더라고요. 최종적으로 토론에 대한 사이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학문 부속세들을 위한 기술세가 나가는 마지막 종합 토론을 하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 많이 했기 때문에 말수도 줄이고 오늘 거의 전체는 16명이 발표를 하다가 거기서 빠진 분이 한 4분 빠졌네. 그래서 12분 정도가 됐어요. 저도 우리 대학원생들이 이렇게 많은 발표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오늘 처음 가졌습니다.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문적이든 인간적이든 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하지 않고 긴 시간 동안 지켜봤던 그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신 교수님이나 내가 사회 본다고 또 시간을 보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와서 후배들을 발표하는 들었던 우리 선배님들 말씀을 네 분 돌아가면서 한번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작은 박사 과정을 2011년에 마치고 10년 동안 지금 논문을 못 쓰고 있는 정인남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사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발표는 안 했지만 예,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도 저보다 늦게 대학원에 오신 분들 저 사람은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발표하라고 적혀있나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지금 발표할 만한 그런 건 아닌데요. 지금 일각이 참석해서 선생님들하고 또 같이 공부 수학하는 우리 동료하고도 한번 배우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주 즐거운 마음이었어요. 오늘 정말 많이 배웠고 제가 2009년인가 제한정치학과 테러리즘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비해 갖고 양모로가 나타나고 정말 대단한 발전을 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국제정치를 전공하면서 사실은 지금 논문을 쓰고 싶었던 것이 이제 인도와 중국 사이의 국경 분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종교사를 지금 하게 된 계기는 제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인도 뉴델리 한국 대사관에 3년 동안 경찰 영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15년에 여름에 귀국을 하면서 그때 인도와 중국의 외교 관계하고 국경 문제 이런 걸 다 책을 현지책을 한 150여 권 이상을 잘 갖고 와서 거의 싹싹 긁어오다시피 그렇게 해서 자료를 갖고는 왔는데 그때 이후에 책을 쓰지 못하고 논문을 완성하지 못하고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고 만약에 제가 들어온 직후에 바로 논문을 작성할 수 있고 많이 발표를 했더라면 지난번에 우리 1, 2년 전에 인도와 중국과 인도 간에 국경 분쟁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상당히 제가 투고를 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조금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되었는데 그런 정말 아쉬운 생각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간 내에 시일 내에 논문 완성할 수 있도록 오늘 제가 들으면서 최기수 선생님 발표에 GPI 이게 이제 국가 단위에서는 당연히 이제 나중에 관계가 좋아지면 당연히 또 추진을 하겠지만 만약에 그때가 되면 만약 제가 고향이 포항인데 이 포항 같은 지방 정부 단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는지 그런 부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포항도 제가 보니까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쪽에 포항도 그쪽 사업에 좀 관여를 하고 강원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부산도 관여를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동해안 벨트 쪽은 그쪽으로 가기가 쉬우니까 굉장히 회의도 많이 하고 협력 포럼도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좀 능력이 부족해서 원래 지금 3년째 대한경제학회 업무를 조금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자료집이 380페이지 정도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예고되던 이제 대구 경북지방뿐만 아니고 전국에 이제 대학 경쟁률이나 여러 가지로 입학자가 부족함에 따라가지고 그 현상이 이제 정치학과라는 학과에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비롯해서 대구 가톨릭대학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다가 회장님께서 또 학문 후속서에 대학원 또 신진 연구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좀 풍토를 만들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사실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오신 분들이 대부분 저희 경북대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경북대학교 밖에 정치학 대학원을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다고 없습니다. 그래서 경북의 정치학의 미래는 경북대에 달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사실 뜻하지 않는 대한정치학회 학술대회지만 이렇게 전부 다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 소개된 의미는 국제정치파트를 공부하고 있는 저희 대학원생들이 존경하는 두 분 교수님 모시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와 또 같이 공감하는 그런 자리가 되길 기원하면서 자리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또 이런 자리가 앞으로 계속 정기적으로 있기를 대한정치학회 다른 관계자들이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준비하면서 이 발표를 못해서 교수님 자리에 두셨는데 저는 이 말씀으로 말씀을 가능하고 참석해 주신 두 분 교수님과 또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지 1년 더 넘은 신진학자 고학입니다. 제가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쪽에 다 쿠바 미사일을 하다 보니까 저의 세계관이 쿠바 미사일인 거예요. 모든 국제관계를 쿠바 미사일에 비추어서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쿠바 미사일이 물론 이전 교수님께서 던져주셔가지고 제가 뚝 물어서 게임 이런 거 더불어서 공부하면서 이거 나랑 무슨 인연이 있길래 이렇게 하게 됐을까. 그때 박사 논문을 또 게임이랑 전공해서 하게 됐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서재 도시를 더 앉아있는 책자에 이 책이 있었습니다. Theory of War and Peace. 예전에 그 대학원 시절에 정희숙 교수님께서 평화학을 강의를 하신 거를 제가 듣고 그때 이제 구입한 이거는 책 중에 하나였는데 첫 장을 이제 웬일로 그게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첫 장을 폈는데 리얼 타임에 이제 평화에 관련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더듬어 봤었는데 그 사람 주장 그거예요. 다극 체제보다 양극 체제가 더 평화적이다. 그래서 그 정도로 소련과 미국이 대적할 때 오히려 전쟁이 없었고 유럽 같은 경우 이제 균형을 찾다가 균형 찾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비용이나 이런 게 이제 측정하기 어려워서 사람들이 정확히 모르고 왜냐면 여기도 이제 게임 이런 재수의 딜레마가 나타나는 거죠. 그 나라에서 어떤 결정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균형이 이루기 더 불안하다는 주장을 해서 그러고 이제 그렇다 치고 지금은 어떤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그때의 소련 대신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했어요. 그러나 쿠바 미사일 시기 때는 중국의 소련에 굉장히 비난했죠. 수정 공산 미사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오히려 저는 지금의 중국이 사회주의 플러스 자본주의 시대 구조를 받아서 개방적 친구를 해가지고 오히려 더 수동주의자가 된 거 아닌가. 그러면서 소련이 가지지 못한 경제력을 개발 정책을 통해서 경제력 플러스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과 대척 지점에 있으면서 세계 지배를 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오늘 조두진 박사님께서 발표에서 앞으로 이제 서방의 어떤 그런 합리적인 그런 이론 대신에 김치체 대신에 어떤 중국의 어떤 이제 또 앞으로 세계 지배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서 제가 조금 아쉽긴 했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지금 중국이란 그런 국가를 무시할 수 없고 또 향후 미국과 더불어서 이제 전 지구적으로 이끌어갈 국가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의 학회 주제가 중국 그리고 국제 체제 그리고 동맹 아시안 정도로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던 와중에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제 국제 정치나 제 나름의 정의를 내린 것이 협력과 갈등이 빚어내는 변주곡이다. 저는 국제 정치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이제 쿠바 미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저기 우리 최경철 선생님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다자주의 어떤 협력을 위해서 제스의 딜레마라는 걸 딱 끄집어 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제가 이제 게임별로 조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생각나는 게 결국에는 제스의 딜레마가 한 번일 때는 갈등이지만은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결국 협력이 창출이 돼요. 근데 제가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 남북한 문제에서 왜 반복적 제스 딜레마가 이게 작동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연구해야 될 주제는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가 결국 우리나라는 국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반복적 제스 딜레마를 어떻게 적용해서 아니면 조금 더 진화된 어떤 게임 이론을 만들어서 이 문제 해결할까라는 그 주제를 제가 개인적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홍명입니다. 먼저 저는 오늘 발표를 안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긴장스러운 이 발언을 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교수님 두 분께 참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이런 기회라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잔머리를 굴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사실 여기 중간에 안 있었지만 굉장히 자기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은 글을 쓰고 더 많이 발표해야 될 전데 그리고 이제 지금 박사 받으신 분들인데 제가 여기서 발표를 지금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니까 제 스스로도 굉장히 스스로 좀 죄인같이 반성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교수님 두 분께도 참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인데 제가 참여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오늘 보면서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논문도 쓰시고 발표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정말 좀 놀랐습니다. 일단 내용이 굉장히 깊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대한정치학회 편집 간사로 있는데 간사로 있다 보니까 이 논문이 투고되는 경우에는 이 논문을 제가 의도치 않게 보게 되는데 간혹 가다 보면 대부분 완성도 높은 논문이지만 간혹 가다 보면은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논문도 가끔씩 투고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고를 하시고 매번 반복하시는 과정에서 이것이 실적이라고 하나요? 그 논문으로 게재가 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또 서울권에 계시는 분들이 보니까 서울권과 부산권 이쪽 계신 분들이 보니까 굉장히 여러분이 함께 투고하시는 경우도 있고 교수님과 함께 투고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완성도가 이런 것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본 결과 저희도 이 대국권도 개별 논문을 게재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끼리 같은 분야를 좀 공부를 하셔서 같이 한번 투자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열심히 하겠지만 혹시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서로 교류를 좀 통해서 또 힘들어 교수님한테 좀 이렇게 지도를 좀 받아서라도 우리 대한정치학회 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회지에도 열심히 투고해서 경북대학교에서 대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은 투고를 굉장히 많이 하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밖에 가면 듣고 싶고 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짧게 끝내야 되는데 제가 오늘 하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특히 이제 남중국회 두 분이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저도 그 석사 때 그분야를 보고 이제 책을 좀 봐서 며칠 전에 제가 본 뉴스 기사도 있고 그래서 여기 두 분 교수님 이정희 교수님도 연구 문제에 대해가지고 또 김수 교수님 국제 정치에 동대하시니까 여기 또 중국 분들이 있어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최근에 그 영국의 항모전단이 남중국해를 이제 지나가게 됐는데 굉장히 재미난 것은 항해 자유작전을 하면서 중국이 점령하고 기지화를 시켰던 성근철을 이제 지나가면서 영해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 안으로 이제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그렇게 하면은 전쟁도 불사하겠다 강력하게 나왔는데 결과는 알고 보니까 영국의 항공모함이 지나갈 때 중국의 랴오닝 함이 그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돌려서 아예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신형 잠수함 2대가 항모 전단을 줬다가 들켰다. 그래서 서해까지 쫓겼다. 이런 기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중국 측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또 이제 그 미국에 지금 최근에 그걸 보니까 중국의 함정 숫자가 미국을 추월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지금 미국은 새로운 또 해군 전력들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무인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AI 기반한 그런 작은 함정들, 그다음 드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함정 숫자가 의미 없을 정도, 그리고 천수가 의미 없을 정도. 그래서 중국이 가지는 항모 타격 미사일 이런 것들이 별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의 또 새로운 변화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이 조만간 미국의 경제력을 추월해서 세계의 1등 국가가 될 것이라는 이런 평가도 좀 있는데 과연 군사력을 추월하지 않고 경제력만 추월해서 1등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한 번씩 들어서 지금 두 분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도 중국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명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신정구 쌤하고 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사실 이제 같이 한번 와서 노래 활동을 여러 가지 얘기 좀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도 아직까지 이제 대학원 박사까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저랑 동기로 들어온 분이 세라고 포함해서 4명인데 3명이 다 이제 한 분으로 합격했고 두 분은 이제 졸업 수료를 해가지고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 중이고 저는 아직 한 학기가 남아서 석사부터 박사까지 지금 제가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1등을 그런 흥미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대학교 학사도 사실은 제일 늦게 했습니다. 한 3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이제 아마 좀 늦게 된 대기마성이라고 늦게 된 사람이 좀 더 크게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오늘 스스로 대기마성을 같이 하고 있긴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에 만나서 좋긴 하고 오늘 오면서 보니까 이게 여름 한철에 100일 동안 주장창 피어있던 이 백일홍이랑 둘이 닥치고 있더라고요. 여름에 학자들이 주로 옛날에 이제 서당에 있는 데서는 백일홍 보면서 여름에 더운 여름을 가감히 전진하는 스승을 가르치면서 공부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이미 다지고 있어서 마음이 좀 이렇게 지금 현재 제하고 비슷한 처지인 것 같아서 좀 많이 안 좋았긴 했는데 다시 또 열정을 만들었어요. 오늘 아마 저도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추억들 그리고 좋은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정모로 합니다. 원래 일찍 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논문을 그냥 쓸 능력이 안 쓰지 못하고요. 공청을 하고 좀 공간만에
정치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얘기처럼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도 오랜만에 뵙고 그다음에 여기 하고 있는 분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끝났습니다. 새로 하면 안 돼요. 다시 새로 할 거예요. 그만 치고 새로 할 거예요. 네, 어쨌든 간에 그 논문집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걸 해가지고 저도 한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마이크를 이정 회장님과 넘기면서 이 회장님께서 이 학회를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기 선생, 고 박사, 참 재미난 이야기 했는데 그 석박사 과정에서 코가 미사일 때는 미사일 때문에 예비론 때문에 적하고 있다고. 응? 그래서 이 학문하는 사람들, 연구자들은요, 자기가 선정한 주제에 따라서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사고방식이 그래 돼요. 그래서 주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응? 아마 인정에서 나타나는데 이 분쟁을 한단 말이에요, 분쟁. 그러면 인생도 분쟁이다. 머릿속에 분쟁만 있는 거예요. 전쟁하면 전쟁 하다가 정말 그래요. 사람이 타자 협력하는 그걸 가중만한 사람이요. 타자 협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사람을 보는 시각도 그렇게 돼. 응? 그래 돼. 그게 참 희한해요. 그래서 박사 학위 받은 사람한테는 나는 그게 예외고, 지금 박사 학위를 준비하고 있는 석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주제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인생을 좌우하고 주제가 인생을 좌우하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정민석 선생님께서 기존 인사에 이어서 또 오늘 전체 평도 해주시고 또 부탁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마지막에 종합 토론 시간에서 질문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간단히 이야기하고 나머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균 박사가 한 질문이 영국 지금 항공모함이 남중국해 진입하고 동아시아에 이제 비집고 다니는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했는데, 영국이 그러기 전에 미국이 라세나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군 남중국해 들었다 놨다 하고 했습니다. 결과가 왜 됐냐면 트럼프 시기에 중국을 매개해서 북한하고 3차례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강아지나 전속기 이렇게 만나면 가까이 붙어서 냄새를 쓸 수는 없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놈이 적이냐 아니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결국 미국도 그랬고 영국도 브렉시트를 통해서 유럽에서 빠져나와서 동아시아에 자주 오는 것은 첫 번째 먹을 게 있다는 거고, 두 번째 먹이를 취하기 위해서 적과 교전을 해야 되는데 적인지 악인지 알아야 됩니다. 영국이 여러 번 넣었다 뺐다 했을 때 중국이 나의 영내에 침입하더라도 침입했지만 내가 용서해 주어서 그냥 놔주는 것은 적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남중국해를 이야기할 때 항상 현실주의적 충돌, 아까 이제 이래서 한번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수준에서 보는 거하고 또 다른 거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최근에 영국과 중국의 관계라든가 지난번 미국발 금융위 2008년 이후에 중국이 영국이라든가 기타 유럽에 지원했던 상황들을 고려하면 충분히 좋은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정의석 교수님이 기존 연습 때 던지는 화두가 힘이라는 것과 힘은 정치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러면 이러한 힘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 이제 평화의 종착점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정치 합작가인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외국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외국 인사들을 만나면 나라가 왜 꼬라지고 세상이 왜 꼬라지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한번 슬쩍 보면 정치학자는 뭐 하나 뭐 이런 이제 힐라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늘 이제 변명 삼아서 나는 뭐 국제 정치를 하니까 잔잔한 국내 정치를 모른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지금 제 생각에는 국가와 또 사회가
어려움에 처한 것은 정치인, 정치가, 정치꾼, 뭐 온갖 분들이 정치와 관련된 인사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고, 그들이 원래 해야 될 것은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코를 냄새도 맡고 이렇게 국민들과 접촉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 닫고 닫아야 될 입만 열게 돼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정치학자는 뭐가 되냐 하면, 결국 정치학자가 해야 될 것은 입을 열어야 돼요. 글을 써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정치학자가 해야 돼요.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뭐 교과 과정 개편, 뭐 대학 구조조정 인해서 정치학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정치학과가 줄어드는 것이 정치학이 줄어드는 절대 아닙니다. 정치학의 영역이 엄청 넓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최근 국제정치 같으면 단위가 국가였잖아요, 행위자가. 그런데 지금은 개인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대한민국은 요즘은 기획권도 있습니다. 동물로 내려왔죠. AI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제인간도 있죠. 좀 있으면 인조인간도 나오고 인형도 나오고. 그래서 생물과 사물까지 정치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넓혀지면 국가에서 이제 국제기구를 넘어서 지금은 SNS에 뭉쳐지는 사회부 분단들까지도, 페이스북의 분단이나 트위터의 분단까지도 정치학에서 다루게 된 영역입니다. 정치학이 엄청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대상을 보면 지금 제일 정치학에서 어려운 게 코로나19입니다. 그런데 우주공항까지 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다시 우주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미세한 세균에서부터 시작해서 우주공항까지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정치학이 다루어야 될 범위나 이슈들이 정말 확대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정치학이 소멸되고 있냐? 그 역할을 하지 않고 고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우리의 탓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보면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있고, 저 포함해서 박사학위를 노리는 분이 있고, 또 이제 석사를 마치고 갈까 말까 고민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정치학, 제가 생각해 정치학 박사는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정치학을 공부할 자격증을 취득한 자,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그 자격증의 가치가 어느 되느냐 하면 5급 공무원으로 수평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박사학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학교가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정치학 박사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름대로 자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 많은 고민을 이렇게 그런 정책을, 너도 정치학이 뭔가 결국 사람의 평화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옛날에 읽었던 책을 며칠 전에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뭐 여러 가지 책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거기에 보면 결국 이제 그 결론은 사랑으로 산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미카엘이라는 천사가 발가벗은 모습으로 교회 옆에 처박혀 있는 것을 사람의 구현입니다. 그래서 미카엘이라는 천사가 왜 빨가벗고 그 교회 옆에 있었나 하면 하나님께서, 신께서 그 영혼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그놈을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이고 불쌍해서 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각자 운명이 있는데 네가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하면서 날개를 부러뜨리고 그거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미카엘은 천사임에도 불구하고 날개를 잃고 거기에 버려진 겁니다. 그리고 미카엘이 부장의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 신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계속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나오는 게 이제 결국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그걸 읽고 결국 주님, 신, 사랑,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를 오랫동안 생각했는데, 결국 사랑이라는 게 뭐냐 하면 신이 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인간의 것이죠. 인간의 관계.
인간이 다른 인간을 사랑하고 내가 속한 사회가 또 남이 속한 사회를 사랑하고 내 국가가 다른 국가를 사랑할 때 전쟁은 없어집니다. 이게 평화잖아요. 정치하게 해야 될 영역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작게 정치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저녁 사랑을 우리끼리 시작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학의 가장 기본은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력이 만약에 중국하고 미국을 얘기하면서 경제력이 만약에 중국이 미국을 앞설 때 예전에 군사에는 미국이 압도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패권이 바뀌실 수가 있는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 오늘은 사실 그 중국 중심으로 우리 조준 박사가 발표한 내용 인류 운명 공동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 보면 제가 약간 적어놨는데 인류 운명 공동체론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1대1로가 나오고 개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할 화자가 나오고 하나 동자가 나오고 화이 부동 이런 것들이 쭉 나왔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 국내 문제, 국제 문제 나오고 이게 상순환입니다. 이걸 다 합치면 사실은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중화대 가정입니다. 가정이라는 집값자 하나로 보시면 되는데 결국 뭐냐면 이 가정은 화합하고 하나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원지석 박사가 이야기했던 위계를 인정하는 사람. 중국에서 얘기하는 중화대 가정은 집안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손자의 부분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뚜렷이 해야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위기에 의한 질서를 중국에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뭐냐, 중국에서 아까 또 누군가가 발표했는데 발표 중에 보면 조두진 박사가 했는 내용 중에 보면 중국이 사회주의 혁명을 하고 무상개국 혁명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무상개국을 없애는 거예요. 무상개국이 없어져야 다 무상개국이 되고 잘 사는 겁니다. 그게 공동부유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사회주의 혁명을 계속 꿈꾸는 이유는 노동자와 무상개국을 없애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건 굉장히 모순적이잖아요. 경찰서에서 범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건 똑같습니다. 범죄가 없어지면 경찰 직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에서 무상개국이 없어지면 사회주의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목적입니다. 중국이 지금 꿈꾸는 게 중화대 가정, 인류 운명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그게 공동부유, 다 같이 잘 사는 가정을 만들면 없는 자를 없앨 수 있다. 이것은 막스 레니니즘을 뛰어넘어서 중국의 중화세계를 만든다. 그게 아마 가장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미 중국의 정책 목적에 미국과의 경쟁이라든가 또는 서구와의 경쟁 개념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중국이 군 개념을 전부 경찰 개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경법이라든가 등등 해양 운송법 이런 걸 만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남중국해에 일어나는 모든 사물을 해군이 아니고 해양 경찰이 나타납니다. 그럼 남중국해 인근에 있는 인접해 있는 국가들의 관계를 국내 문제를 처리해요. 그럼 그 안에 들어오는 미군이나 뭐 영국군도 있겠지만 향후에 이것은 남중국해 지중해 그것처럼 남중국해 연합국가들이 만들어진 환경 포럼이나 환경 레짐이나 기타 레짐을 가지고 통제하게 됩니다. 그럼 아주 자연스럽게 태권의 개념보다는 그런 공동체, 가정의 개념에서 이 문제를 아마 처리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중국의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